어제 3시 최순실 씨가 소환 조사를 받고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과연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 것인지,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거국 중립 내각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국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법학자로서 최순실 씨가 어떤 혐의에 적용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워낙 혐의가 많은데요. 크게 네.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르, K스포츠 2개의 재단 관련해서는 각종 횡령 배임 문제, 탈세 문제,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당장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 이름으로 독일에서 주택을 소유했던데, 그 경우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닌지, 그 다음에 학교, 이화여대 관련해서 교수에 대한 폭언, 협박,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입시 관련, 부정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다 사실로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 이런 혐의들이 다 유죄가 된다면 얼마나 형량이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으로는 알 수 없는데요. 네. 모두 다 의혹이 다 밝혀졌다. 증거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 중형이 내려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데, 만약 이런 게 혐의가 밝혀지고 나면 퇴임 이후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소추 대상은 아닌데, 헌법은 소추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태의 가장 문제는 최순실 문제로만 좁혀지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의 검찰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고요. 수사를 해야 해야 그 다음에 퇴임 후에 이제 소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퇴임 후에 소추를 해야 되는데, 재직 중에 수사 없이 퇴임 후에 소추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봅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소추만 못하는 거지 수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합니다.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저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박으로 장관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님의 2014년 헌법학 원론 책 1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종섭 의원께서 자신의 교과서에 쓰신 바 있습니다. 소추를 못하더라도 수사는 지금 해야 된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될 사안이라 여쭤보겠는데, 거국 중립 내각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이, 거국 중립 내각을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포기하고 총리에게 넘긴다는 건데, 새누리에서는 지금 총리를 대통령에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국 중립 내각의 전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전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말하는 거국 중립 내각의 내용이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쓴다. 네, 새누리당은 여당 소속이 아닌, 또 여당 성향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그게 거국 중립 내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즉 국정에서 대통령이 물러서고 상당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다음에 내각 추천권을 가진 총리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되는 건데, 저는 거국 중립 내각의 단어에서 나오듯이 거국, 즉 정파를 떠나서 중도적인 내각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 지금까지의 내각 구성은 여당이 추천하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인데, 진정한 의미의 거국 중립 내각의 절차는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됩니다. 현재 현행 헌법으로도 국무총리는 내각 추천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내각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 거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립적 인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와 실체 모든 면에서 그 기존의 내각 구성 방식과 달라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국무총리만 조금 좀 합리적인 사람, 또는 과거에 야당 성향이 있었던 사람 이런 분을 모시고 오면 그게 거국중립 내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그럼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총리를 색깔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고 헌법적 관점에서 거국중립 내각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비롯해서 권한을 상당 정도 내려놓는 건데 네네. 지금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사태의 모든 출발이 뭐냐, 거국중립 내각 또는 하야, 탄핵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관련된 게이트 때문입니다. 이 전대미분의 게이트, 국정농단 이런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 게이트에 현직 대통령이 책임이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책임이 있는 분이 국정을 운영하고 내각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완전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관점에서 거국중립 내각이 수립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대통령하고 총리가 그러니까 의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 개성공단 다시 열자. 혹은 네네. 일본과 위안부 협상은 무효다. 이렇게 총리가 대통령의 과거 정책에서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헌법적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권한상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거국중립 내각이 만들어졌다면 대통령의 그런 요구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권한상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여전히 대통령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거국중립 내각을 사실상 제대로 된 거국중립 내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걸 받는다면 법무부 장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 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의한 게이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그러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최순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수사를 누가 책임지느냐? 현재는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있죠. 네. 그런데 검찰총장의 위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즉 네. 청와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현재의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총진행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두 사람 모두 즉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게이트에 대한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저는 만약에 거국중립 내각이 합의된다 하면 법무부 장관만큼은 다른 여러 자리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만큼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또 직접 지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개입하려고 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야당 추천 법무부 장관 직함을 갖고 있으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충돌이 있겠습니다만은 장관직을 만약에 매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부당하게 간섭한다.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적으로 사표를 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면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정면 충돌을 불사하는 그런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장관이 된다면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조카이기도 하고 조선일보 출신인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과거 친이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친이계가 청와대로 다시 재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조선일보 라인의 힘이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 임명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정수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사람들, 세력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전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 전 수석, 즉 우병우 전 수석보다는 검찰 내 신망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분이 범보수계라고도 봐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호위무사라는 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없고요. 그 점에서 우병우 수석과 굳이 비교하자면 난형난제 관계라고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친이계다보다는 저는 이 사람의 최재경 수석의 기본 특성은 검찰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계. 검찰계이고 그 검찰로서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추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김기춘 스타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될 줄 모르고 시간을 짧게 잡아뒀어요, 교수님.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사실 궁금한 점이 더 많은데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고요. 시간을 먼저 알려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아까 이화여대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 이화여대 특혜 여러 가지 의혹 있지 않습니까? 학점 의혹도 있고 입학 의혹도 있고 라이프 대학 승인과 관련된 의혹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유라 학생과 관련된 특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입학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실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입학 자퇴나 휴학이나 이게 아니라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실제 여러 대학에서 있었고요.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지금 이제 감사가 들어갔을 건데요. 네.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이화여대에서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교수님. 네. 이 거국 중립 내각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이 헌법적 관점에서는 어떨지 여쭤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화여대 사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이나 재단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도 특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대중적 관심을 붙들게 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의류학과의 학점과 관련된 사건, 이 사건은 명백한 특혜로 이화여대 교수들이 130년 만에 총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사건을 익명으로 알린 한 사람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간단 정리를 해볼게요. 정유라 씨가 이제 중국 패션쇼 실습에 참여를 제대로 안 했고 과제물도 제대로 안 냈다. 그런데 점수를 받았다. 특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게 이상한 점들입니까? 사실 작년에 학교 안에서도 전공 학생들만 알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 요건이 졸업 시험이었다가 갑자기 졸업 패션쇼로 바뀌었다는 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학생들은 의아할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패션쇼로 바뀌었어요. 그 전부터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상한 점들은 뭐였어요? 그래서 그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중국에 가서 문화 교류를 한다는 수업이 생겼다고 이제 공지가 됐어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이 수업은 당연히 작품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졸업 대상자인 전공자들만 가는 거였고 그렇게 공지를 받았죠. 네. 타 전공자는 알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알 수가 없고. 그럼 타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만약에 신청하면 통과할 수가 있나요? 작품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 그렇겠구나. 네. 네. 타과 학생들은 알 수가 없고 아예. 그리고 졸업 대상자들만 대상이고. 그렇죠.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면 패션쇼에 낼 과제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과 학생은 알아도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게 모두가 4년 동안 다 알고 지냈을 전공자, 제한된 학생들만 아는 수업이고 그 학생들만 가는 수업인데 언제 여기에 정유라 학생이라고 하는 모르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알게 됐어요? 의문의 학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 학생의 존재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도 입학 특계가 먼저 언론에 떴을 때 정유라라는 이름이 공개된 후에 학생들이 그렇구나. 감을 그러니까 그때는 정유라라는 학생이 참여한다는 사실 알긴 알았지만 뜬금없다. 누군지 모르겠다. 이 정도였지. 이게 특별히 특혜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유추해볼 만한 뭐가 없었다는 거죠? 네,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아예.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럼 중국에서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과제를 내거나 활동을 했어요? 전혀 본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학생의 존재 자체도 아예 몰랐죠. 그럼 교수님이 혹시 이런 학생이 온다고 알려줬어요? 교수님께서 실언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탁과생이 있으니 같이 좀 잘 챙겨줘라라는 식의 잘 챙겨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모르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였지 특혜인 줄은.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모르니까요. 다른 학생들은.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점수를 받았어요. 비학점인가.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비학점을 받는 게 말이 돼요? 학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고 왜 말이 안 되죠? 이 수업은 네. 패논패 수업이었어요. 그게 뭐죠? 패스 논패스. 아, 근데 이인성 교수님께서 해명하시기를 그 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참여했기 때문에 패스를 줄만 했다. 나중에 해명하기를 특히 아니냐고 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공 학생들 입장에서 그 교수님 말을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 학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디서 참여를 했다는 건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3분의 1을 도대체 어디서 수업을 받았다는 건지 네. 아무도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해명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긴 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냈다는 것도 사실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알았는데 네. 그걸 보셨어요? 냈다는 거를? 봤는데 네. 어떻게 그 정도면 통과할만 합니까?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사진 찍었느냐. 그 정도 수준. 이게 네. 무슨 졸업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다. 작품이 아니다. 당연히 작품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유난히 교수님들이 정유라 씨에게 친절하게 됐다. 근데 이제 사람들 따라서 학생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이 정유라 학생을 이렇게 챙기고 뭐 하는 게 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웠나요?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아파도 항상 노력하라고 강조하시면서 참여를 되게 독려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의혹에 관해서 해명하실 때 정유라 학생이 탁과생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해서 그다음에 쓰러질 정도로 아파해서 이해를 해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겪어온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평소에 다른 학생을 대하던 것과는 저희 입장에선 좀 안 좋았죠, 기분이. 저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당연히. 지금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다 밝혀지고 나서 말이죠.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만 아는. 네. 지금 언론에서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이제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 안 갔는데 이제는 다 이해 간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처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학생들이. 네, 2014년에 최경희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새로 취임하고 나서. 신산업융합대학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네네. 그런 추진단 같은 게 생겼어요. 네. 그때 묶인 학과들이 묶인 학과들. 의료학과, 국제사무학과, 네.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체육과학부 이렇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묶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대체 왜 관계도 없는 과들이 묶여서 단대가 생기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취업 전문대학으로 만들려는 이런 시류인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체육학과와 왜 의료학과가 합쳐지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다가.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래라이프 대학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평생교육원이 이미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데 왜 또 하느냐 이게 전혀 별개로 소위 말하는 이화여대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 평생교육원과
흡수시켜서 미래라이프 대학을 운영하겠다라는 나중에는. 거였는데 공식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던 시점에 이인성 교수님께서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취임이 바로 되셨더라고요. 8월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학과의 특혜 논란이 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합쳐질 라이프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원장이 돼요. 취임하는 걸로 돼 있더라.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결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의료학과 문제에 대해 대학 내에서 다른 과는 아예 몰랐고 관심이 관심도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다른 과니까. 예. 네. 근데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이인성 교수님과 총장님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보게 학생들을 된 하게 거죠. 된 거죠. 네. 네. 왜 하필 정유라 학생만 특혜를 받았나? 네. 그랬더니 그렇게 큰 논란이 일었고 새로 오신 총장님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미래라이프 대학 네. 거기에 책임자로 이 교수님이 가는 거였다 알고 봤더니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안에서는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었는데 네.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죠, 거의. 아, 그런 소문만 네. 있었다.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다른 과에서의 예를 들어 과도한 친절이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학점 이것도 역시 총장님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교수님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다? 네, 그리고 되돌아보니 네. 다 연결돼 있었구나 싶은 게 신산업융합대학에 속한 정유라 학생이 있다는 체육과학부, 그다음에 이번에 학점특혜 논란이 됐던 이인성 교수님 등등 다 그 대학에 연관이 많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그 신산업융합대학의 학장님이 체육과학부에 계신 분이고, 아하. 네, 결국은 그분들이 다 그 미래 라이프 대학 네, 혹은 평생교육원 이렇게 연결된 거기 요직을 맡을 사람들이었다. 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다 사실은 한 묶음으로 연결된 걸 퍼즐이 맞는다. 네, 라고 이미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학교 안에서는. 네, 그 사실을 학생들보다는 교수님들이 좀 미리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교수님들은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저희가 느끼기로는 네.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이인성 교수님의 말씀을 거의 따르는 편이라고 느꼈어요. 네. 다른 교수님이 문제 삼을 수 없는 네, 분위기다. 이의 제기를 거의 하시지 않았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슬쩍슬쩍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밝혀지고 나서는요?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럼 학생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를 이제 보고 확인됐고 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학교 내에서? 다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 시스템이라든지 졸업 요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다들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밝혀진 뒤에도 전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나 어떤 소통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이긴 했지만 왜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그게 알려지면 졸업 못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가장 큰 동력은 분노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억울했겠죠. 네. 네. 학생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이 허튼 대로 새고 있구나. 소수의 부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인지했다면 그 화나는 상황을 막고 멈추기 위해서 제가 사실 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다 똑같은 어른이 될 것 같다, 저렇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본인이 또 익명으로 대자보도 쓰고 화제가 됐던 누가 쓴지 모르는 그런 네. 일도 본인이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후회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죠, 잘. 본인이 했다는 걸. 그런 대자보를 썼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소수죠. 주변에 친구들만.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그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은 자기는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 씨 있었다는 거 몰랐던 사람 어디냐 다 알았다. 몰랐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죠. 사실 학생 한 사람의 용기만큼도 없는 어른들이 이 나라를 움직여왔다.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씨 혼자가 아니라 그런 어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문제의식이고요. 앞으로도 사건 뒤에 있는 힘을 보탠 작은 제보자들을 저희가 찾아서 방송에 나오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울링 심하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게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학생 신변을 보호하려고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울링 좀 들린 거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물론 음성 변조 했지만 주변 지인들은 알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신호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만 아시는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장 사태로 일단락 된 걸로 여겨진 이 여야 사태가 사실은 최순실 씨 체포로 청은 다시 되짚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어렵게 섭외해서 다뤘고요. 기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학생만도 못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뉴스공장 3부입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이면을 짚어보는 시간. 오프터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입니다. 자, 하영 기자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갈증을 느끼거든요. 네.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는 뉴스가 있을 것이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제 특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최순실 씨가 이제 비선 실세에서 네. 비선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감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에 드러난 어떤 뉴스로 볼 때는 그 국정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그거를 최순실 씨가 대신해왔다. 네. 여기까지가 뉴스 나왔고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가 잘려나갔으면 그럼 누가 대신 그 자리에 앉았냐. 이거 네.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궁금하죠. 네. 당연히 궁금한데 사람들은. 근데 이제 누군지 우리는 모르고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그 이후 첫 번째 인사가 정무수석, 민정수석. 네,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 참, 네. 민정수석. 사정 라인을, 네. 경찰, 검찰을 손에 쥐는 민정수석 최재경. 네. 이거 뉴스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그러면 이분을 여기다가, 선임했을까. 예.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동안 보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도 그렇게 금방금방 결정을 못 했는데 이건 신속하게 결정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아니라 누군가 추천하거나 권유했을 것이고 누가 추천하고 권유했냐. 네. 그리고 최재경 수석의 성향은 어떠한가. 예.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언론에 나온 건 대부분 과거에 뭐 이러했고 평판이 어떠했고 이 얘기 서로 그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 시작합니다. 네. 우선 평판은 어떻습니까? 일단 흔히 이제 검사들의 실력을 이야기할 때 네. 외과 수술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외과 수술이라는 게 뭐죠? 그 수사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외과 수술하고는 좀 달라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외과 수술은 상처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고 네. 그리고 차후에 후유증까지 이렇게 없애는 뭐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외과 수술을 잘한다는 말은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예. 네. 원하는 대로 수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있으면 보통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딱 정리하고 그렇죠. 나머지 관련자는 탁 털고 예.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가 누가 원하는 대로냐? 당연히 뭐 대통령이나 네. 권력이 가진 그렇죠. 권력 쪽에서 원하는 대로. 뭐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과 수술을 잘한다고 표현하진 않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신 수술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여하간 예. 여기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 외과 수술을 잘한다고 예. 하는 표현은 권력이 원하는 지점을 딱 찍어도 정확하게 예. 수술하시는 그럼 검사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어쨌든 법적으로는 클리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여론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래 그 정도면은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권에 부담도 주지 않고. 정무적 감각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로서 실력도 좋다. 예. 아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BBK 검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BBK 무혐의를 처리한 그런 검사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노건평 씨를 구속 수사했거나 네.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 회장을 전 태광실의 회장이죠. 구속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인지가 된 것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2007년 대선에서 격돌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BBK였는데 맞습니다. 그 BBK의 판단을 검찰에 넘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한참 논란이 되다가 결국 BBK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중간 결론이 나왔고 예. 그때 사실은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급속하게 쏠렸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고. 당시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손을 들고 또 조선일보가 네. 이 BBK 무혐의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보도를 좀 대거 내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렸고 네. 결국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 자, 근데 그런 과거를 기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최재경 그 수석의 임명을 딱 보자마자 네. 당연히 대중적으로는 그 기억이 가장 강렬하니까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네. 인연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드는 건 합리적인 수순인데 네. 근데 또 최재경 그 정무수석, 아니 민정수석, 자꾸 정무수석을 하네요. 네. 민정수석의 이제 이 관계도를 보면 이제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를 막 따지게 되잖아요. 예.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입니다. 예, 조카죠. 맞죠? 그리고 최구식 전 조선일보 출신. 예, 조선일보 출신이고 의원이었죠. 네.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이분과는 의원이었고. 또 사촌, 친인척 관계. 예, 그리고 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네. 유명한. 예. 그렇죠. 그 사건이 이분 예. 많은 사건이 과거에 떠오르는. 네. 네. 이분들이 과거에 정치권에서 친이계로 분류한 거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란 말이죠. 팩트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무혐의 내린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이거든요. 아, 효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친인척이죠. 사돈 기획입니다. 네. 하여 사실은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떤 다른 수석들을 임명하는지 혹은 뭐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임명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사람들 기사사회에서도 거론됐죠. 이렇게 기자들은 더 민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기사를 쓸 않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네. 뭐 떠올릴 수는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니까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주변 인물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결정들이나 예. 이게 친이계가 다시 그 청와대로 입성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저도 많이 들어왔고 예. 일반인의 관점에서 과거 사건을 보면 과거를 보고 아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실제로 여의도에서 최근 발언을 시작하는 분들도 과거 친이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등장한 전효욱 전 의원. 네. 친이계죠. 예. 대표적으로 친이계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친이계로 분류됐던 분이라든가 정두원 전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어쨌든 바로 직전 대통령이니까 예. 현 대통령이 힘이 빠지니 직전 대통령 관련자들한테 인터뷰를 그냥 요청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힘의 균형이 바뀌었으니까 나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힘을 발휘해서 여기다가 꽂은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친박계가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또 다른 축은 친이계거든요. 네. 네, 친이계가 발언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친이계의 힘의 균형이 쏠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건 뭐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게 생각하면. 결과인지 예. 아니면은 이게 진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기자들 사회에서만 자기들끼리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하고 가까고 여러 가지 사석에 또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감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국면이 확 전환된 것이 대통령의 사과 예. 기자회견이었고 그것은 사실은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거의 자백에 가까운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이 하지 않는 도저히 이런 경우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책임을 그 아랫사람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관리를 잘못했다. 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내가 했다라고 네. 거의 자백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드는 것이
그때 이상했거든요. 예. 이 어떤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전체 과정. 예. 그렇게 만든 세력과 이 최재경 민정수석을 여기다가 임명한 세력이 동일 세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저는. 그런 의구심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끼리의 생각인데, 네.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이게 공적인 부분에 게이트가 되느냐 마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공적인 게이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저히 저는 그 예. 기자에게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예. 도대체 누가, 본인이 연설문을 안 쓰는 거는 이때까지 드러난 것이고, 예. 누가 써서, 그리고 그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자인자백하게 하는 예.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략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카드를 내놨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 뭔가 터트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자회이자 예.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라는 말을 공공위원회 하는 걸 보면 이게 정치적 자살에 가까운 이해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사실 지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만 볼 때는 기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덮을 수 있는 건 악재거든요. 악재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상황을 사실 덮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꼬리를 그렇죠. 가리기를 했을 텐데. 예,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인의 게이트, 개인적인 어떤 비리다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갑자기 본인이 공범이 되며 네. 그걸 자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불란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최재경 민정수석이 딱 임명되고 나니까 네.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림이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추정을 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병우 수석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민정수석이 주도한다고 봐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예.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아마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샅샅이 파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한 그렇죠. 가이드라인, 그 외과 수술의 범주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 사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과거에는 정권이 대충 막고 가리고 또는 쳐내고 언론이 도와주고 하면 그게 이해는 안 가도 넘어가지긴 했거든요. 네. 불만을 가진 채 그냥. 근데 지금은 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 최순실 씨를 오장육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맹장으로 생각하고 떼내려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사실 오장육부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들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거를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다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 지형이나 네. 또는 어떤 특정 대권 주자의 지지도라든가 네. 아니면 새누리당 당내도 지금 완전히 둘로 갈라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 의견 자체는. 그렇죠. 네. 지도부 물러가라. 잠시 저희 인터뷰도 할 텐데 물러가는 쪽과 그럴 수 없다는 쪽이 맞서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결론 나느냐. 다 연관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는 쪽이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목소리의 구심점은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 뒤에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가 뭐 추정을 했지만 꼭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떤 세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국을 책임져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이제 기득권이고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가는 이제 뭐 수면 아래 아직 있으니까 그건 오늘은 예. 정말 오프 더 레코드 같은 느낌이 약간 나는 그동안 쓸모가 없어서 코너 자체를 없애버릴까 하긴 했는데 약간 기자들 사회에서도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기자들 사회에서도 당연히 여러 이렇게 분명한 세력이 있긴 한데 네. 최순실로 인한 공백을 권력이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권력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당연히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국정 공백이 오래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온당치 않습니다. 네. 예.
이건 너무 언론적인 얘기고. 죄송합니다. 어떤 물이 제일 먼저 닿았냐 이거죠, 거기에. 그렇죠, 예. 밀물이 싹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닿았던 세력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재경 수사기획관이 아니죠. 그 민정수석이 굉장히 특이한 행보 하나를 보였던 게 변호사 개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그 마지막 기조실장을 마치고 아주 수백억을 벌었단 말이죠. 네. 돈이 눈앞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보다 더 실력 좋다고 그렇죠. 그 업계에서는 정평이 난 돈인데. 그런데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직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자리거나 이런 자리에 올 것이라는 것이 스스로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되돌아보니 그렇다는 기자들 거고.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쨌거나 어떤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으나 준비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그렇게까지. 예. 이제 시나리오 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네. 모든 예언이 다 기사가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기자들이 민망합니다. 제가 약간 오늘 좀 오바를 하긴 했는데요. 네. 아니 예. 그렇게 조심조심 하더니 지금 드디어 이제 봉인이 풀렸나요? 언론에서 빵빵 터져가지고 예. 그동안의 조심이 뭐였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 게다가 이건 아니겠지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결과가 드러나니까. 요즘은 아침에 보도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정말 이게 지금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예. 예, 써도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딴 데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영 기자의 진짜 실력이 조금씩 이제 필요할 때가 됐고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빨리 드러내주세요. 안 그러면 코너 없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